오늘 장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거의 9% 가까이 빠졌죠? 6,800까지 빠졌는데 이게 사실 되게 이렇게 좀 명량한 이야기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작이 코스피가 7,4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종가가 6,800에서 끝났어요. 제가 오늘 장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코스피가 설마 여기까지 밀리나 싶다가도 정말 밀리네 싶은데 더 밀리네 하면서 6,800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가 빠진 게 마이너스 거의 9%인데 마이너스 9% 가까이 빠진 게 이전으로 보면은 6월 8일하고 6월 23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8일 때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6월 8일에는 이게 매수세랑 매도세 그 거래의 움직임이 역동적이었거든요. 역동적.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이번에는 빠져도 어차피 다음에는 다시 오르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는 그 22일이었나요? 이때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날짜가 정확한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그런 어떤 고점 위기론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나오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저만 하더라도 6월 초까지는 이제 반도체 아직 끝이 아니니까 계속 사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실제로 6월 중순까지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랑은 분위기가 또 다르고요. 또 가장 최근이었던 26년 6월 23일 하락했을 때 이때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죠? 10%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또 뭔가 분위기가 달랐던 게 이때 빠지는 거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이후였나? 이게 전후였나? 그랬을 텐데 어쨌든 그 전후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6월 23일만 하더라도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때 개인 매수세가 거의 11조를 넘어서 11조 5천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 매수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다음 날에는 좀 오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제 기억으로는 정규장 마감 이후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일단 매수세만 보면 개인이 4조 원을 매수하긴 했는데요. 이게 장 분위기를 뒤엎으면서 강한 매수세가 붙었다기보다는 장이 내려지는 걸 지켜보면서 더 내려와라. 조금씩 살게. 뭐 이런 분위기로 붙은 매수세라 매수세가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애프터장만 보더라도 반등이 없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하락하면 정규장 끝나고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원래는 좀 나와요. 근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반등이 없었습니다. 반등이. 종가 기준으로 거의 뭐 1% 정도 반등 나온 수준? 이 정도로만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반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음 날에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요. 뭐 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자,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래서 투자자가 뭘 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장 분위기는 이런데,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고 뭐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사실상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저점 매수를 한다거나 두 번째는 이제 손해를 보고 판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점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SNS나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그걸 노리고 저점 매수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기술적 반등을 정확한 타이밍에 먹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많이 내려왔으니까 조금은 튀겠지라는 건데 많이 내려왔으니까 조금은 튀겠지라는 게 이게 야구공을 던지는 건지 탁구공을 던지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뭐 예컨대 지금의 하락이 탁구공이라면 많이 내려왔으니까 더 높게 튀겠죠. 탁구공은 잘 튀잖아요. 근데 야구공은 안 튀어요. 오늘의 하락이 야구공인지 탁구공인지 개인은 알 수도 없습니다. 이걸 알려면 저도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차트를 보고 뭐 1분봉 이런 거 보면서 기술적으로 막 분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개인이 정확한 타이밍에 먹느냐,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하려면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직장인 분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의 못 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접점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는 아직 안 끝났고 나 이제 반등이 추세적으로 올 거다라는 생각에 저점 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장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추세를 지켜보고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일주일 동안 좀 추세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바닥을 못 잡을 수는 있어요. 바닥을 못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리스크 해치 비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6,800이었는데 추세를 형성하는 그 반등 추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뭐 한 7,200까지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구간을 못 먹잖아요. 6,800에서 7,200까지의 구간을 못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차라리 못 먹더라도 이 못 먹는 걸 비용으로 리스크 해치 비용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가는 게 낫지. 급하게 들어가서 아직 추세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하방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맞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손해를 보고 판답니다. 손해를 보고 판다라는 건데, 이거 사실 지금 파는 건 좀 늦었죠. 객관적으로 말하면 지금 파는 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일전에 신문 기사로도 말씀드렸지만 3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은 5월부터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반 개미에 속하는 저조차도 6월 말쯤에는 팔자고 말씀드렸고 팔고 있었어요. 제 구독자분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매도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게 공개 채널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제 개인 톡으로 1대1 톡으로 되게 많이 오세요. 텔레그램에 1대1 그 채팅이 가능해가지고 내가 팔았는데 뭐 잘한 거냐, 뭐 팔았는데 어떻게 될 거 같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물론 답변은 못 해드립니다. 1대1 그거는 못하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드리는데 어쨌든 팔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이미 팔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팔까요 말까요를 고민하는 건 사실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지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 지금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으면은 뭐 본인 판단에 따라서 팔아도 되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예를 들어서 뭐 손해가 50% 60% 이래요. 내 손절가를 넘었어.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평소에 손절하던 그 기준가를 넘었으면 그냥 가만히 내비두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더 떨어질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반등을 한 번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은 모두 다 늦었어요. 사실 다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뭘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질문하는 건 상당히 늦었다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영원히 하락할 거냐, 아니면 언젠가 반등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영원히 하락할 게 아니라면 이제 반등할 신호를 찾아야 돼요. 반등할 신호를 찾으려면 이게 왜 오늘 유독 이렇게 하락했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유독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사라지면 반등을 하겠죠. 아, 그렇죠. 사라지면 반등을 하고 이게 안 사라지면 반등을 못 할 겁니다. 뭐 최소한 횡복 더 하락, 진짜 여기서 더 하락하면 안 되는데,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한 횡보 정도라도 해달라는 거죠. 어쨌든, 왜 오늘만 유독 이렇게 하락했는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등할 타이밍을 알려면. 그러니까 오늘 왜 유독 이렇게 하락했냐면, 음, 딱 하나의 이유만 말하자면 저는 개인 매수세의 실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처음에 부분 살짝 말씀드렸는데,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정말 강하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오늘 장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전 9시만 하더라도 개인은 매도세였어요. 제가 X에다가 쓴 글도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9시 반인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외국인은 플러스 900억 정도가 이제 매수세였고, 기관도 매수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개인은 매도세였어요. 그만큼 개인이 장 초반에는 흐름을 못 잡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이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그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랬어요. 옛날에는 외국인이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막 2조, 4조 막 1시간 만에 그렇게 던져요. 던지면 장이 내려앉죠. 장이 내려앉았을 때 개인이 강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장을 다시 이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장이었는데 오늘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전혀 아니었고 외인이 던지는 거를 개인이 멱살 잡고 끌어올린다는 느낌보다는 개인도 그냥 따라가면서 밑에서 주워 먹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 매수세는 단순한 금액을 떠나서 성격이 아예 달라졌다. 성격이. 예전에는 그냥 떨어졌다 싶으면 무조건 오르겠지라는 희망으로 엄청나게 샀다 치면 지금은 진짜 저점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매수세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의 강한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2026년에 우리 코스피를 이끌어온 주체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이었거든요. 개인이 매수세를 엄청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을 끌어올렸는데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성격이 바뀐다면 앞으로 우리 증시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사실 2026년에 그 누구도 개인과 같은 매수세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외인은 주구장창 팔기만 했고, 기관은 눈치 보면서 깔짝깔짝 들어오기나 했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인하고 기관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근데 여기에 개인까지 강한 매수세가 아니라 눈치 보는 태도로 바뀐다면, 앞으로의 장은, 음, 그렇죠.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직진으로 완전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개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변한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뭐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있고, 정부가 레버리지 ETF를 규제한다고 하니까 미국 증시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런 원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 중 하나인 개인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다. 예, 이 점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개인 매수세가 다시 강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코스피 상승, 그리고 강한 반등, 추세적 상승 전환,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 기준이죠, 이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안 돌아오면 내가 국장을 떠날 건지, 리스크 헤지를 할 건지, 미국 증시로 옮길 건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매수세를 보고. 판단 기준입니다. 개인 매수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지금은 기업 가치로 인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진짜 확실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돈을 못 버는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방산, 조선, 전력 이쪽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장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이 기업들은 돈을 너무나도 잘 버는데 지금은 오로지 수급적인 면에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할 때는 수급을 보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 수급 중에서는 개인 수급을 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단 기준을 일단 개인 수급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코스피와는 다르게 또 나스닥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나스닥 정규장이 시작 전입니다. 시작 전인데 나스닥 100 선물 지수를 보면 분위기를 약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이 선물이랑 정규장이랑 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분위기는 가늠할 수가 있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막 9%까지 떨어졌는데 나스닥 선물 지수는 상당히 평화로워요. 지금 마이너스 1%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보면 정규장 전이지만 아직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얘네가 지금 샌디스크도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정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프리장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정규장에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코스피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피는 진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도박판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어요. 도박판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고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악순환을 막 불러일으키고 청산 이슈까지 겹치고 이러면서 도박판이 된 반면에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나스닥은 곱하기 3배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는데 얘네가 더 도박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곱하기 2배,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게 거의 모든 종목에게 개방이 되어 있어요. 모든 종목이라 하는 게 막 1달러짜리 이런 잡주들까지 개방된 건 아니지만 만들고자 하면 거의 대부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이 미국 장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자본이, 자본 집중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삼전 리스에만 레버리지가 이제 허용되면서 자본이 다 글로 몰렸잖아요. 자본이 한 점으로 몰려 있잖아요. 자본이 한 점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면 장 자체가 깨져버려요. 반면에 미국 증시는 똑같이 한국보다 더한 곱하기 3배 레버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본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깨져도 다른 쪽이 버텨줘서 그렇게 막 큰 충격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미국 증시로 좀 자산의 축으로 옮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코스피를 계속 안 좋게 보고 떠나고 싶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이 되면은 또 코스피를 살까? 삼성디스를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또 시장에 재진입한다 하더라도 삼전 닉스를 매수하기보다는 마이크론을 사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삼전 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똑같이 움직이는데, 물론 삼전 닉스가 기업 가치로만 보면은 얘네가 돈을 더 잘 벌고 기술력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주가는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안전성은 마이크론이 더 높단 말이에요. 마이크론이 더 높아요. 근데 왜 굳이 삼전 닉스를 지금 시점에서 고집해야 되냐라는 걸 물어본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반등이 오더라도 반등이 올 걸
올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마이크론을 사서 그 반등을 먹을 생각을 해야지. 굳이 지금 도박판이 된 삼성닉스 국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박판인 만큼 내가 이 도박을 잘할 자신이 있고 즐길 자신이 있으면 도박판에서 더 크게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일반인 분들은 이게 잘 안 되니까 굳이 도박판에 뛰어들어서 도박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반등을 노리더라도 혹은 반등을 노리지 않고 다른 데 투자하고 싶더라도 미국 쪽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인공지능 AI나 혹은 AI 인프라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한국은 삼성리스 말고는 투자할 데가 없어요. 뭐 반도체 소부장 얘네가 삼성리스보다 돈을 더 잘 법니까?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뭐 더 건전해요? 아니잖아요.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국 국장은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기업이야? 삼성전자보다 더 돈을 잘 벌어? SK 하이닉스보다 더 성장률이 좋아? 이런 걸 질문해 봤을 때 더 좋다고 대답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선택지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장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어요. 얘네 예, 죄송합니다. 얘네 보면 물론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돈을 더 잘 벌지만 이 친구들도 국장의 그 어떤 기업과 비교해봐도 돈을 매우 잘 버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같은 인공지능 섹터에 있다 하더라도 삼성리스나 하드웨어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뭐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인공지능 인프라 위에서 돈을 걷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렇게 미국 증시는 선택지가 많으니 내가 리스크 헤지를 한 다음에 현금이 좀 있고 많이 하락했을 때 무언가 죽고 싶다 하더라도 굳이 선택지가 거의 강제되는 국장보다는 미국 증시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제가 준비한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대본을 써놓거나 자료를 준비하거나 이러면서 떠드는 게 아니라 사실 말할 주제를 한두 가지 정한 다음에 네, 그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떠드는 거라서 막 말이 꼬이고 두서없긴 한데 어쨌든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장은 이 이상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뭐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라서 더 드릴 게 없는데, 음, 그나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글 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3번 글을 보면, 로이터 통신이 전한 그런 기사인데요. 헤지펀드가 4주째 칩 주식을 반도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 헤지펀드들은 정말 노련해요. 정말 노련하고, 노련한데 이 친구들이 뭐 4주째 반도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해가지고 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노련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고 내가 매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이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노력을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대놓고 매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30억 원대 자산가 그분들도 5월부터 매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5월, 6월 거의 2달 동안 매도를 한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음모론적으로 좀 말해보자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거 아니냐. 다 빠져나가고 지금 개인들만 일부 개미들에 해당하는 개인들만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어차피 반등할 거고 뭐 SK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거고 뭐 이런 희망에 기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기대조차 언제 꺾일 거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지금 그런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예상치보다 실적이 낮을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나왔고, 만약에 진짜 이거대로 SK 하이닉스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 개인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지면서 개인 매수세마저 끊기고 장이 좀, 정말 최악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LTA 계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LTA 계약이 장기 계약인데요. 내가 일정한 폭 이내에서 저점하고 고점을 정해가지고 저가랑 고가를 정해서 그 사이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장기 계약인데 장기 계약 구조인데 옛날에는 이걸 굉장히 좋게 봤어요. 옛날도 아니에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이 LTA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공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마이크론을 봐라. 이 장기 계약 이제 이익이 유지되고 옛날처럼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세요. 오히려 LTA 계약을 안 좋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실은 이 팩트는 하나인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는 그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 만약에 진짜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고 그 나쁘게 나온 이유가 LTA 계약하고 HBM 비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목이 된다면 정말 시장은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를 좋게 봤던 그런 팩트의 해석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정말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막 반도체 안 끝났고 반등할 수 있고 기업들 실적은 잘 나올 거니까 오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만에 하나라도 진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고 그 안 좋게 나온 이유가 LTA 계약이나 HBM 메모리 이런 거라면 정말 정말 장이 완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에다가 제가 마지막에 덧붙인 내용까지 해서 계속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뿅.